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제 2장에 있는 그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학습을 진행할 거예요.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과학자로서의 어떤 경제학자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경제의 순환 모형이라던가 어떤 경제 모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학습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경제 모형 같은 경우는 어떤 그래프라던가 좀 방정식 관련된 내용들을 경제학에서 왜 나오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그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순환 모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경제의 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라던가 가게, 그리고 이제 어떤 정부까지 해가지고 이런 3대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이제 그 순환을 모형을 이루면서 어떤 돈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요소와 이제 산출물의 흐름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한다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관 곡선이라 가지고 저번에 이제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로 하면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선진국이라던가 이런 데일수록 어떤 그런 어떤 그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생산성을 가지고 그 평가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오늘 수업을 그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학습을 하면서 이제 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미시 경제학과 이런 거시 경제학들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차이가 뭔지, 그러니까 미시 경제학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마이크로 부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거시 경제학 같은 경우는 어떤 GDP라던가 어떤 나라 전체에 관련된 큰 그림들을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떤 숲에 갔을 때 숲에 있는 나무들이라던가 이렇게 작은 것들 같은 것들을 현미경으로 보는 게 미시 경제학이고, 그다음 어떤 나라 숲 전체적인 어떤 개념이라던가 큰 그림을 보는 게 그 거시 경제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번 학기도 좀 빨리 미시 경제학을 좀 앞쪽을 좀 빨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 가가지고는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좀 거시 경제학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조언자로서의 이제 그런 경제학자들 가지고 실증 분석이라던가 어떤 규범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왜 또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양적 연구라던가 뭐 질적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그 석사학위라던가 이제 그 박사학위 같은 것들을 학위 논문 같은 하게 되면은 어떤 통계의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증 분석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양적 연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통계 없이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면은 이거는 보통 이제 그 규범적 연구라고 표현을 하죠. 가지고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규범적 분석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 내 이제 경제학자들을 보게 되면은 서로 또 이제 의견이 좀 틀려요. 서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실증 분석이라던가 가치관 같은 게 틀리기 때문에 이 관련돼 가지고 왜 경제학자들이 이제 자신의 의견들이 틀릴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같이 뒷단에서 그 다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경제학자 존 그 메이너드 케인즈가 했던 이제 이런 것들 경제학들 간에 왜 의견이 틀린가 관련된 내용들도 그 뒷부분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관이 서로 어떤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의견이 틀리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 동의하는 뭐 명제와 그 동의 비율 같은 것들이 뭐 한 20개 정도까지는 서로 이렇게 의견이 일치되는 그 의견이 그 모아지는 이런 저희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케인즈가 했던 충고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같이 요약하는 순서로 해가지고 오늘 저기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돼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생각을 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로서의 경제학자예요. 경제학은 또 과학을 다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학도 그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경제학도 큰 분류가 그 사회과학 안에가 경제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는 룰을 따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어떤 과학자이고 이론을 고안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모형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제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툴이고 그런 법칙이고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례로 그 모든 학문에는 그 나름 다 용어하고 사고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경제학을 입문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쓰는 사고 방식과 그 패턴에 그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도 뭐 공리, 적분, 뭐 미분, 벡터 공간 같은 그 전문 용어가 있고, 심리학에서 보통 우리가 아는 뭐 자아, 그 초자아, 뭐 인지 부조화 같은 용어들이 사용하면서 법률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은 같이 사회과학 중에 이제 하나의 분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 뭐 탄력성, 비교 우위, 무슨 소비자 잉여, 뭐 경제적 손실, 뭐 경제적 순이익, 이런 용어들이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에 이제 되게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그 경제학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용어들이기 때문에, 경제학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익숙해져야겠죠. 아까 수학 같은 경우도 그 뭐 미분, 적분, 뭐 벡터,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연결돼 가지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이제 새롭고 새로운 시각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제학 측면에서 이제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어떤 가장 큰 목표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여러분한테 있어가지고 가장 큰 이제 장점이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이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경제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익숙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로서의 경제학자들은 항상 이제 어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연구해요. 가지고 경제학에 관련된 현상들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리학자들은 물질을 연구하고 생물학자들은 생명체를 연구하고 그죠? 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먼저 이론을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그 이론이 맞는지 그 검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어때요? 17세기 어때요? 사과 나무에서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만일력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이론을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이론을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이 이제 어떤 아까 같이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나무에서 사과를 흔들어가지고 사과가 떨어지는 것들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부러 이제 인플레이션을 발생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론을 설정하고 설정된 것들을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물리학적인 측면하고는 좀 더 이렇게 다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경제들도 그 다른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뭐 이론과 관찰에 의존하지만은 경제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독특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즉 경제학에서 실험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이제 있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는 중력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실험실에서 여러 종류의 이제 물건을 떨어뜨려 가지고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경제학자들은 어때요? 단지 인플레이션을 자료를 얻기 위해 가지고 나라의 통화 정책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제학자들은 천문학자라던가 생물 진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처럼 우연히 만들어지는 현상과 자료에 의존해 가지고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물리학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경제학 연구는 실험실에서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자료에 이제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중동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원유 공급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세계적 석유 가격이 이제 폭등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석유라던가 석유 제품 소비하는 소비들 같은 경우는 생활 수준이 낮아지겠죠.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최선의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경제학을 배우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제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대응책을 찾기 위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사고방식을 이제 갖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이 과학자로서 이제 경제학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은 먼저 이렇게 이론을 만들고 나서 그 자료를 이제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이론이 맞는지 검증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경제학에서 이제 실험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죠. 아까 같이 뉴턴이라던가 했던 사람들이 그죠 했던 것들하고는 좀 방향성이 틀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료에 크게 의존한다고 아까 제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가정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 석사라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연구 모형을 세우고 거기다가 가정을 하게 돼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소비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해요. 하게 될 때 내가 예를 가지고 뭐 옷을 사요. 옷을 사는데 예를 가지고 뭐 헤지스 옷을 사게 돼요. 하게 되면은 옷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가격도 볼 것이고 디자인도 볼 것이고 그쵸. 그다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10가지 숨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격에 가장 소비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내가 몇 개만 하고 이제 그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가지고 아까 중에는 뭐 가격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가지고 몇 가지로 가정을 했겠어.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은 가정을 하는 학문이에요. 그쵸? 아까 어떻게 보면은 그 뉴턴이 했던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어때요? 그 어떤 외부 어때요? 뭐 저항이라던가 마찰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그죠? 뭐 중력이 발생한다고 이런 식으로 가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제학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한 나라가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있었는데 나는 이제 뭐 자동차하고 컴퓨터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X축에는 자동차, Y축에는 컴퓨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재화 중에서 몇 군데만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가정을 해가지고 진행하죠. 그러니까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그 가정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해가지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도와주고 또 문제에 따라서 어떤 단기와 장기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이제 가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문에 가정 같은 경우는 같이 여러분들이 역할이 단순화시킨다고 여러분들이 그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리학자 같은 경우도 10층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진 조약돌이 땅에 닿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면은 그는 조약돌이 그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답변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가정은 틀린 가정이죠. 당연히 어떻게 조약돌이 10층 건물에 떨어질 때는 당연히 공기 저항이 있죠. 없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가지고 건물 주위에는 공기가 존재하므로 조약돌의 낙하 속도는 공기와 마찰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틀린 가정이죠. 그렇지만 이제 공기와 마찰에 따른 효과가 이제 굉장히 무시해도 될 만큼 이제 굉장히 적은 진공 상태에서 조약돌이 떨어진다고 이제 가정함으로써 이제 그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가정을 하면서 이제 이 답을 이제 도출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정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해가지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국제 무역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세상에는 두 나라와 두 제화만 존재하고 가정하에서 했죠. 그러니까 아까 그럼 국제 무역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데가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을 비교하면서 이제 이 정도 나온 수치가 전 세계적으로도 또 일반화 시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경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가상 세계에서 국가 무역을 이해한 뒤에도 이를 이용한 복잡한 현실 세계를 이제 가볍게 단순화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국제 무역을 해가지고 한 장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재화를 단순화시켜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어떤 컴퓨터하고 그 자동차만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가 이제 통화량을 줄이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연구를 하죠. 이 경우는 이제 물가가 미치는 효과가 이제 중요한 가치가 될 거죠. 그쵸? 가지고 아까 저번에도 말했었던 그 가판대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같이 이제 통화량을 정부가 줄이면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거나 극단적으로 강연이 이제 전혀 이제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분석하게 되면은 모든 가격이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요소들이 이제 굉장히 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는 통화량 변화의 장기 효과와 단기 효과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그 각자 다르게 가정을 적용해 가지고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모형이에요. 경제 모형도 많이 사용이 돼요. 이건 이제 그래프라던가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써있죠? 그래프 방정식.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경제 모형을 보는 거예요. 가지고 경제 모형을 보게 되면은 현실을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현실을 더 이렇게 단순화한 것이 경제 모형이라고 하면 되죠. 우리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생물 시간에 보게 되면 어때요, 선생님이요? 그 사람의 뭐 인체라던가 뭐 이렇게 우리 옛날에 뭐 개구리 같은 것도 저렇게 해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죠?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인체 모형을 나타내면 여기는 심장이고 여기는 콩팥이고 여기는 뭐 항문이고 해가지고 딱 모형을 보여주죠.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말로 이렇게 심장, 콩팥 이렇게 해준 것보다는 그 모형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경제학도 생물의 그런 생물에서 시간에 봤던 인체 모형과 똑같이 이런 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경제 모형을 그려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단순하게 해가지고 이런 모형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의 모형들 대부분 이제 그래프 아니 방정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생물 시간에 배웠던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 모형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같이 단순화시켜요. 가지고 이런 경제 모형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이제 모든 경제 모형을 이제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마치 이제 물리학자가 조약돌을 낙하할 때 어떤 공기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을 가정하듯이 경제자들 같은 경우도 분석하면서 현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세부사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해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학이라든가 생물학, 경제학의 모든 모형은 현실을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단순화시킨 것이 이제 이런 경제 모형이라고 말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그 경기 순환 모형이에요. 그래서 경기 순환 모형 같은 경우는 그 시장 통해서 가게와 기업 간의 어떤 그 자금이 그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림을 표현하는 경제 모형을 말해요. 가지고 여기서 보통 이제 두 종류 같은 경우는 기업과 가게가 있고 좀 더 저기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정부까지 같이 가지고 하게 되죠. 가지고 어떤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라든가 생산 요소 시장이 대표적인 이제 경기 순환 모형을 이제 나타내는 그림으로 보게 돼요. 가지고 이런 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제는 구입, 판매, 근로, 교육, 생산 등 이제 다양한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돼요. 가지고 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통해 가게와 기업 간에 이제 자금이 순환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이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형에는 이제 어떤 기업, 가게와 기업이라는 두 종류의 의사결정자가 존재하고, 기업은 이제 말 그대로 3대 요소로 하죠. 토지, 노동, 자본 같은 요소를 투입해가지고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요. 생산하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생산 요소라고 하고, 가게는 이제 생산 요소를 소유하며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어때요? 이제 회사에 출근하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노동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하게 되면 이제 거기다 보상으로 해가지고 기업이 어때요? 이제 또 월급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돈을 받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소비를 하죠.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가 이제 그 역할을 한다라고 만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가게와 기업이 이제 이런 시장에서 만나죠. 그죠? 만나가지고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는 가게가 이제 구입자가 되고 기업이 판매자가 되고, 가게는 또 어때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죠. 또 생산 요소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게가 판매자가 되고 기업이 구매자가 돼요. 가게가 어때요? 이제 노동을 주고 이제 판매를 해주는 거니까, 그죠? 기업이 이제 노동 임금을 사는 거니까 구입자가 되는 거죠. 즉 이제 기업이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가게가 공급하고, 경제 순환 모형은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가게와 이제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경기 순환 모형에 있어 가지고 형태를 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같이 돈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쵸? 기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기업이 아까같이 생산 요소에 있는 가게에 있는 노동이라던가, 또 이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제 어떤 토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쵸? 그다음에 임금도 있어, 그쵸? 있어야 되고, 지대도 있고, 이윤도 있어야 되죠, 그쵸?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기업이 이제 어때요? 생산 요소부터 이걸 사가지고 어때요? 이제 개화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하죠. 가지고 서비스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 어때요? 가게가 이제 어때요? 이제
근데 컴퓨터라던가 자동차 같은 거는 이제 가게가 구매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해가지고 가게 되고, 아버지가 있는 생산 요소 시장에다 같이 노동을 주게 되면 이걸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반면에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도노가 흐름 같은 경우 어때요? 이제 이런 재화 서비스 시장으로 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컴퓨터든가 자동차를 판매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겠죠.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생산 요소의 시장이나 같이 돈을 빌렸으면은 그냥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게에서 노동을 그쵸, 해결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임금이라든가 저기를 줘야겠죠. 그쵸? 그럼 이제 같이 이렇게 그리고 지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물건을 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건물이 있어가지고 1층 내 임대했어요. 그럼 어때요? 건물주한테 또 아니면 또 토지 관련돼 가지고 있으면 토지 주인한테 돈을 줘야겠죠. 그리고 돈이 다시 이제 가게에 들어가겠죠. 그럼 가게는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또 물건을 또 사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경기가 이제 기업과 가게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재화 서비스 시장에다가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기업이랑 같이 이 돈의 일부를 임금이라던가 생산 요소라던가 사용 대가로 지불해야겠죠. 그리고 남은 돈은 이제 기업주 어떤 이윤이 된다던가 아니면 주주한테도 또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순환 모형이 같이 엮이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순환 모형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를 나타내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단순한 모형이기도 하고 이 모형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한 세부 사항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다 복잡하고 현실적인 순환 모형을 그건 이제 정부와 국제 무역이 포함되어야 돼요. 이게 같이 단순하게 이제 기업하고 가게만 있지만은 또 이제 정부라던가 이제 국제 무역이라든가 이런 거 연계해가지고 더 이제 복잡한 경제 순환 모형들이 될 수가 있겠죠.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활동이 어떻게 조직되는지 이해되는데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순환 모형은 단순하기 때문에 경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맞불리는지는 같이 이제 유용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순환 모형들이 이제 그 사용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형이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경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장이 있어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든가 생산성이 높을수록 굉장히 그 선진국들이에요. 이것들 관련돼 가지고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수준들이 높을 수도 있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높을 수도 있고 그쵸? 또 사고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도 높기 때문에 걔네들은 굉장히 아까지 어떤 볼펜을 만든다 하더라도 선진국은 뭐 1시간에 100개를 만들고 후진국은 1시간에 뭐 70개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생산성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교토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알 수 있어요.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이제 경제 주체가 그 주어진 생산 요소와 이제 생산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을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효율성이라든가 기회비용. 그쵸?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 중에서 또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효율성과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 모든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내가 한 국가에서 필요한 국민들이 모든 걸 소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효율성을 따지고 그다음에 기회비용을 보는 거예요. 뭐를 늘리게 되면 그죠? 아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내가 뭐 취업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은 나는 지적인 능력들을 많이 가질 거야. 수능인처럼 어떻게 나는 좀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벌 거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기회비용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이제 또 거기에 따라서 내용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산 가능 곡선 같은 경우는 이는 한 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생산 요소하고 생산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을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말하고 한 나라의 경제가 그 주어진 생산 요소와 생산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을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같이 위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인데 이 생산 곡선 안에서 이 점에 있는 점들은 각각 모두 그 한 국가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도 가정이 들어가죠. 굉장히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세상의 재화가 컴퓨터하고 그 자동차만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그래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상 항상 가정을 한다고 말했었죠. 이 세상에 컴퓨터하고 자동차가 있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피자도 있고 치킨도 있고 맥주도 있고 뭐 소맥도 있고 다 있는데 그쵸? 근데 여기서는
생산 가능한 재화가 컴퓨터하고 자동차밖에 없다는 가정하에서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점에 있는 이 파란색에 있는 이 선들은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도 같은 경우도 이제 1년에 뭐 예산이 뭐 300조인가 뭐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만 생산하게 되면은 컴퓨터만 3,000대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해요? 자동차를 못 가져요. 그죠? 근데 A라는 점에 가게 되면은 컴퓨터를 2,200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자동차를 이제 600대를 가질 수 있죠. 그죠?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B점을 가게 되면은 컴퓨터를 이제 2,200대에서 2,000으로 이제 줄이죠. 200대를 줄이죠. 대신에 뭘 더 가질 수 있어요? 자동차를 100대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D점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1,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준 대신에 어때요? 이제 자동차 300대 가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는 F라던가 A, B, E에 있는 이 점에 있는 점들은 한 국가가 우리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재화들이에요. 근데 D점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건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컴퓨터 3,000대하고 D점 같은 경우는 쭉 올리게 되면은 이점이면은 우리는 컴퓨터를 아까같이 한 2,900대를 가질 수 있고 자동차를 600대를, 300대를 가질 수 있는 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점은 뭐예요? 컴퓨터를 2,900대까지 안 오르고 1,000대만 생산하고 자동차 어때요? 300대만 한 거죠. 그쵸? 어때요? 컴퓨터를 충분히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는데, 그쵸?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그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생산한 상태죠. 그쵸? 반면에 C점은 어때요? 여기는 컴퓨터 3,000대 갖고 싶고 자동차도 어때요? 700대 갖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생산이 가능해요? 못하죠. 그쵸? 이거는 불가능한 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과 같이 이 파란색 있는 점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점이 여기는 F라던가 A라던가 B라던가 E라는 점이 이런 점에서 이제 그쵸? 효율적인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사람 눈이 있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생산 가능성 같은 것도 우리 수업하게 되면은 그 뒷단에 아마 중간고사 이전 전까지는 아마 나올 거예요. 관련돼가지고 내용도 한번 같이 볼 건데 이 바깥쪽 이렇게 볼록하죠, 그죠? 바깥쪽으로 봤을 때 볼록하고 안쪽에서 봤을 때는 어때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볼록하죠, 렌즈처럼. 근데 여기 사람 눈이 있다고 봤을 때 어때요? 안쪽에 봤을 때는 이게 오목하죠, 그쵸? 이런 특징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때요? 생산 가능 곡선은 이제 우하향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쵸? 이런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배우는 데 있을 거예요. 아마 뒷단에 가게 되면은 이게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우하향하는 거는 어느 한점에서 어떤 재화가 있어가지고 어떤 교환 비율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우하향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같이 내가 해가지고 자동차 생산을 같이 여기서 간다고 하면은 그쵸? 여기서 한다고 보게 되면은 그쵸?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하나를 어때요? 자동차를 700대에서 600대를 가지고 하게 되면 100개를 포기하는 거죠. 그쵸? 100개를 포기하면은 내가 뭘 얻을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컴퓨터를 아까 같이 200대를 더 얻을 수가 있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재화 간의 교환 비율이라고 말해요. 그쵸? 그쵸? 아까 같이 자동차를 내가 100개를 내가 그쵸? 생산하게 되면은 뭘 더 생산할 수 있어요? 컴퓨터랑 같이 200대를 더 생산할 수 있죠. 그쵸? 이게 이제 어떤 재화 간의 이제 교환 비율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쵸? 아주 이제 국가 간에 봤을 때는 그죠? 국민들이 자동차보다는 요즘에 또 이제 뭐 애플 같은 거라던가 이런 브랜드 좋아하니까 어떤 컴퓨터를 더 좋아해 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국가 간에 있어가지고 자동차 생산량을 좀 줄이고 반면에 컴퓨터를 더 늘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컴퓨터를 좀 줄이고 자동차를 더 요즘 또 이렇게 뭐 무인 자동차라던가 뭐 테슬라라던가 뭐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되면은 자동차를 더 늘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정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파고라던가 생산성을 가져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을 잡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내용들을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좀 더 이렇게 막 경쟁력 있고 그런 기업 국가들일수록 어떻게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이제 바깥으로 더 커지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더 많은 컴퓨터도 가질 수 있고 자동차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갈수록 어때요? 이제 선진국인 거예요. 그렇죠? 선진국이고 여기 있는 것들은 어때요? 이제 비있을 때 후진국이죠. 더. 그쵸?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생산성이라는 게 어떤 국가가 있어야 경쟁력을 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우는 경제 성장론이라던가 하게 되면 이런 생산성이라던가
교육 수준이라던가 기술 같은 거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한 과목으로 해가지고 뭐 종태 교수님인데 강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관련돼가지고 강의를 한다라고 수업을 한 시간에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성은 이제 복잡한 경제 현상을 단순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이제 명확하게 해줘요. 가지고 희소성, 뭐 효율성, 상충관계, 기회비용, 경제성장 등이 이런 요소들과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아마 다시 이제 접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주고 생산 가능 곡성은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간단한 방법 중에 이제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했던 것처럼 그죠? 아까 같이 이제 파란색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좀 더 후진국이죠. 그래서 이제 빨간 색깔로 탁 퍼져 나갈수록 어때요? 좀 더 이제 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컴퓨터 생산량이 2200대요.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같이 이제 자동차가 600대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어때요? 선진국이기 때문에 컴퓨터 생산량이 아까 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 1년에 2200개 컴퓨터를 만드는데 미국은 2300개 컴퓨터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아까 같이 우리는 600개를 생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650대 자동차를 생산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생산 가능성이 이동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갭의 차이가 이제 아까같이 선진국이라던가 후진국, 그쵸? 이런 것들이 가지고 차별화된 요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되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내용 중 하나가 이제 미시경제학과 이제 그런 거시경제학의 차이예요. 가지고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런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또 시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가 미시경제학이에요. 아시겠죠? 같이 우리가 숲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 있는 나무들이라던가 그죠? 거기는 벌레들 그죠?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시장에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그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예요. 좀 개별 경제 주체들, 예를 들어 가계라던가 기업, 정부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고 또 정책을 펼치는지 보는 게 미시경제학이고, 그 다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시경제학을 이제 그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는 매크로 이제 이코노믹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실업, 경제 성장하는 것 같이 나라 경제 전체에 있어가지고 관한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가 이제 거시경제라고 보게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특히 미시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하고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각각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게 미시경제이고, 거시경제 같은 경우는 나라 경제 전체에 관련한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시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임대료 규제가 뉴욕시 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관한 외국 자동차 수입 효과, 그 다음에 의무 교육이 근로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주제가 되죠. 근데 반면 거시경제 같은 경우는 정부 차입의 효과라던가 실업률이 그 장기적 변화, 그러니까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의 비교 등이 주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 전체의 변화라는 것이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을 의해 가지고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미시경제학을 고려하지 않고 거시경제 형상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두 분야가 이제 각각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한 두 분야는 각각 독특한 또 특징들이 있어요. 가지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미시적인 측면하고 어떤 거시적인 측면들을 같이 이제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하고 특징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수업한 내용들도 미시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다루면서 이제 또 경제학의 주요 내용들을 다룬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도 이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조언자로서의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가지고 어떤 실증적인 주장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그 석박사 학위를 오게 되면은 어떤 현실에 어떠한 내용들을 양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연구 모형과 가설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보통 에이모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SPSS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실증적인 주장들을 경제학자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런 통계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뭔가를 이제 어떤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규범적 주장이라고 말하죠. 가지고 실증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주장이라든가 규범적, 그다음에 어느 경제학자가 이런 식으로 규범적인 주장한다면은 그런 이제 정책 조언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증적 주장 같은 경우는 뭐 현실이 어떠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규범적 주장 같은 경우는 현실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규범적 주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되면 돼요.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또 경제학자가 담당하는 역할들과 같이 실증적 분석하고 이제 규범적 주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요즘 그 최저임금제 말하잖아요. 최저임금제에 관련돼 가지고 토론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두 명의 학자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제는 실업률을 유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정부는 그 최저임금을 이제 인상해야 된다 해가지고 최저임금제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논란이 펼치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께 알바를 하게 되면 어때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 최저 시급 있잖아요. 지금 10,000원이지만 아직 안 되고 있죠. 그쵸? 가지고 이런 최저 시급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그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에 따라서 경작자들도 그 찬반의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높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요즘 학생들 등록금도 비싸고, 그쵸? 용돈도 좀 없고,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야지만이 어때요? 내가 시간도 알바를 해가지고 한 달에 뭐 10,000원, 15,000원 받아야지만 어때요? 생활이 되죠. 하지만 내가 이제 학교 주변에서 이렇게 뭐 원룸에서 산다고 하게 되면은, 그죠? 원룸비도 임대료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죠?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라는 학자가 있는데, 또 어떤 경제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자리를 줄어들기 때문에 그 학생도 어때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 미스터 피자 가게를 해요. 해가지고 내가 그 10명의 대학생, 10명의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내가 그 채용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시켜요. 하게 되는데 옛날에 시간당 급여가 예를 들어가지고 8,000원이었었는데 그 10,000원을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피자집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이 되겠죠.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가지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쵸?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미스터 피자 사장이면은 그럼 10명 중에서 어때요? 이제 아르바이트 학생을 5명을 줄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때요? 그 남아있는 5명 학생들과 같이 최저임금이 8,000원에서 이제 10,000원을 올렸으니까 더 많은 부를 획득할 건데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돼요? 잘리겠죠. 그죠?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실업이 발생하죠. 실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최저임금제는 그 실업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있어요? 내가 이제 10명 중에서 5명을 고용할 때도 일을 잘하는 친구는 그죠? 고용하겠죠. 근데 어때요? 나머지 또 일을 못하는 친구는 잘리겠죠. 그러니까 실업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경제학자가 뭐예요? 그 최저임금에 관련돼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8,000원을 받고 그냥 10명이 같이 일하는 게 좋지. 그죠? 차라리 10,000원을 올려가지고 5명을 일하고 5명 이제 취업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부의 최저임금 주장에 관련돼가지고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제 최저임금제를 인상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유발하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같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까 그래도 10명의 학생 중에서 이제 5명은 이제 어때요?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유지하지만은 5명이 실업이 발생하잖아요. 하지만은 이 실업이 발생한 5명의 학생들이 반드시 그 가난한 이들이 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3분의 1 같은 경우는 그 중산층에 있는 학생들인데 그냥 이렇게 작업에 자기 어떤 직업이라던가 어떤 경험 같은 것도 쌓기 위해서 다닌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뭐 실업이 발생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같이 최저임금제를 이제 인상해야 된다고 한 학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주장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이 이런 식으로 경제학자들 안에서도 같이 이런 최저임금제에 관련돼 가지고 그 찬성을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실증적으로 어떤 수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장하는 것들이 실증적인 주장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거 관계없이 이제 어떤 논리라던가 말로써 입장을 표명한 것이 어떤 규범적인 주장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물 이제 실증적 주장하고 이런 규범적 주장이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경제학 언론 책에서는 그렇게 많이 입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실증적인 주장과 어떤 규범적인 주장 같은 경우가 어떤 차이가 항상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증적이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수치라던가 통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증적으로 양적으로 어떤 수량적으로 그 양이라는 것은 이 수량적으로 증명한 게 실증적인 주장이고, 그다음에 규범적 연구 같은 경우 어떤 질적 연구라고 표현하죠. 뭔가 어떻게 수리를 하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어떤 규범적으로 뭔가를 주장한 것은 그 규범적인 주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규범적 주장의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 요즘 같은 경우 그 체육계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참 비리가 많았었잖아요. 그쵸? 어떤 옛날 가지고 뭐 만연수 같은 경우는 막 귀화도 하고 했던 것 그죠? 어떤 뭐 한 체대파가 아니면은 어떻게 대표 선수 라인을 낄 수 없고 그쵸? 하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어떤 사상적으로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잖아요.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 체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뭐 중용사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걔들한테 막 이렇게 그 적용을 시켜가지고 운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공정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철학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심어줌으로써 해줘야지만이 어떤 이런 체육계에 있어가지고 이런 계파라던가 파벌 같은 게 없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런 규범적 주장의 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도 자기만의 있어가지고 어떤 사고 방식이라던가 가치관 같은 경우가 서로 이렇게 틀리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그 미국의 이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언젠가 이제 제발 그 외파리 경제학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대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어떤 경제학자 관련된 그 조언들을 하게 되면은 그 경제학자들이 항상 그 애매모호한 대답해 준대요. 그리고 아까같이 이제 뭐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됩니다라고 딱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디파인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면 좋은데 항상 경제학자들은 그런데요.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지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근데 또 이런 효과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애매모호하게 뭔가에 어떤 디파인을 해주지 않고 이런 측면이 있고 저런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경제에 이제 결정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자기들한테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애매모호한 거죠. 그쵸? 가지고 이제 보통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행정부처에서 일하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요. 그쵸? 그리고 뭐 재무성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그 대통령의 그 주대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며 또 노동성이 있는 전문 같은 경우는 어떤 근로정책이라던가 어떤 구직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또 노동시장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자료를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죠. 그쵸? 그래가지고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편으로는 뭐가 어떻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뭐가 어떻게 됩니다. 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제 경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기들도 이제 그죠 애매하게 하게 된 거죠. 그죠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명한 경제학자 그 케인즈가 그 다음과 같은 말을 했대요. 경제학자들과 이제 정치 철학자들의 아이디어는 그것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요. 굉장히 누가 말했다고 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근데 사실 이 세상에 바로 이들에 의해 가지고 움직인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지적 영향력에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실용주의 사람들조차 사실은 어느 중경제학자의 정치적 노예의 가능성이 높대요. 그리고 허공에서 음성을 듣고 하는 그 미치광이 권력자들은 그 몇 년 전에 어느 학자들이 써놓은 그 낙서장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광기를 흡수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케인즈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이제 그쵸 한 것들을 알 수 있고 가지고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 같은 경우는 또 현실에서 정책이 이제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또 경제학 교과서에 가정하는 이상적인 상황과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민주주의에서는 경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좀 지저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던가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모두 이제 그만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경제학자들이 정책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지만은 그들의 조언이 그 복잡한 의사결정을 이제
과정이 있어가지고 또 중요한 일부를 보시다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마찬가지죠.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큰 게 실패한 게 뭐죠? 가장 크게 실패한 게 뭐냐면은 부동산 정책이죠. 그죠? 하루 잘 올라가던데 계속 부동산 올라가고 있죠. 갭 투자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또 실패한 것 중 하나 또 원전도 실패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죠? 세 가지 요인들이 막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큰 실패한 거는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죠? 하고 이제 지금 수소경제 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원전이라던가 에너지 쪽도 약간 좀 실패했다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제학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견해가 틀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실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과학적 차이라든가 판단에 의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정책이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가치관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인식과 현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저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경쟁들 간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뭐 조지 버나드 쇼에서 농담으로 시사한 바가 있는데, 경제학자들한테 하나의 그룹이면은 그 상층된 의견을 지지하는 것들이 많이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미국의 레건 대통령이 경제학자들에게 그 100개의 질문을 던지면은 그 대학 교수라던가 경제학자들은 3,000개의 답변이 나온다는 농담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이유는 같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실증적 현실 인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책이 이제 어떻게 목표를 다루고 있는지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과학적 판단이 발생한 이유 같은 경우는 뭐 수세기 전에는 과학자들이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인지 아니면 태양인지 논란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인지 아니면은 그죠? 태양인지,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건지, 그죠? 아니면 태양이 도는 건지, 그죠? 이런 것들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지구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경제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경제학 상대적으로 역사가 이제 짧은 학문이기 때문에 아직도 밝혀야 할 진리들이 많고, 또 제 시대 이론이라던가 유효성이라던가 그 변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 보여준지를 중요한 그 모습값에 따라 가지고 생각 차이가 달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같은 경우는 역사가 짧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아까 진짜 과거의 데이터라든가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본다 가지고 물가를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통화량을 화폐를 막 찍어내 가지고 늘려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연구한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때 어때요? 소득에 근거해서 부과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때요? 이제 그 소비 지출에 가지고 지출하게 맞는지. 이러면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부가 텍스를 부과해요. 그거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걷고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세금을 적게 걷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많이 벌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아까같이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대신 이제 이제 물건을 구매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은 물건을 많이 살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면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돈을 적게 사는 사람은 버는 사람은 물건을 조금 구매할 거니까 세금을 이제 적게 부과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럼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건을 많이 사면 살수록 어때요?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까 그러면은 물건을 많이 안 사고 그걸 이제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쵸?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경제가 이제 물건이 소비가 돼가지고 경제가 돌아가줘야 되는데 또 소비가 안 돼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있어가지고 막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런 것 측면에서 같이 소득에 관련돼 가지고 재원배 측면에서 이제 부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제 그 소비 지출할 때 이제 세금을 많이 부과하자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가지고 이런 것들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실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에 맞는 건지, 그쵸? 어떤 이제 아까 이제 그 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그 정부 지원금 주는 것도 그렇죠. 모든 사람들 다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쵸?
아까 같이 이제 뭐 이렇게 하위 계층에 있는 88%만 해가지고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 다 줘야지만이 효과가 다 발생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 이제 그 경제부총리가 이제 고민했겠죠. 그쵸? 했을 때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면 아까 같이, 그쵸? 하위 88%만 해가지고 주는 게 이제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할 거고, 정부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려면은 이 정도 하면은 좋다라는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이제 그 고려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어요. 해외 같은, 이게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 실시하는 것들 아니에요. 이건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벌써 한 10년, 20년 전에 이미 그 선진국 같은 미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뭐 대만 같은 데서도 다 했던 정책들이에요. 가지고 주는 방법이 아까지 금액 25만 원으로 한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100만 원으로 줄 수도 있고, 일시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때요? 대신에 아까 이런 현금을 주지 않고 그 뭐 롯데백화점 상품권 같은 것도 줄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이제 방법을 봤을 때 해외에 했던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그 아까 같이 이제 일시불로 100만 원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이제 쪼개가지고 25만 원씩 뭐 4번 준다던가, 아니면 상품권을 준다던가 하는 방법들을 있는데, 그 분석 결과에 의하면은 아까 홍준 저기 그 경제부총리 했던 것처럼 그 작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현금으로 주는 효과가 가장 커요. 그 결과가 보게 되면, 하게 되면은 아까 같이 이제 만약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주게 되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목돈으로 생각하고 소비를 쓰지 않고 나서 그 백화점에 뭐 예금이라든가 적금을 넣게 돼요. 그럼 부작용이 발생해요. 하기 때문에 그거는 효율적이지 않고, 아까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기간을 줘가지고 올해 말까지 쓰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효과를 주고, 그다음 상품권을 찍고 나게 되면은 상품권 찍는 또 비용들이 그 발생을 하게 돼요. 그쵸? 하기 때문에 상품권 또 좋은 방법이 아니고, 상품권 또 깡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일단 롯데백화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게 되면 어때요? 현금을 하게 되면은, 그쵸? 뭐 이렇게 예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9만 5천 원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되면은 깡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또 그 좋지가 않아요. 그쵸?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들은 그 금액을 해가지고 작은 금액을 했던 거는 그 경제적으로도 이제 다 입증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됐고, 이제 가지고 이제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세금 정책도 어떤 공평성이라던가 효율성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세금을 같이 이제 누가 덜 내고 뭐 그 같이 뭐 이렇게 적게 내고 관련된 내용들도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변수들이 발생해요. 예를 가지고 똑같이 낸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친구는 이제 봤더니 그 뭐 장애인이에요. 그죠? 학교 생활이라던가 좀 직장 생활도 하기 힘든 장애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장 많이 보는 게 그 문화예술 쪽이잖아요. 그죠? 공연도 없어지고 그런 것들도 그죠? 요즘 뭐 콘서트 같은 경우, 가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지금 이제 대학 그 어때요? 콘서트 시즌이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막 그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축제도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가지고 행사라던가 축제 같은 경우만 사라지니까 이런 연예인들은 어때요? 이제 수입이 적어진 거죠. 그쵸? 근데 똑같은 세금을 내라고 하게 되면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각자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정책 위반자 같은 경우는 그 세금 정책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다 이제 공평성과 효율성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그쵸?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도 이런 식으로 어떤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상반된 의견들을 그 보여주는 이유가 이제 가치관이 다른 것들도 다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어떤 경제학자라든가 과학자들이 각각 이제 그 다른 현실이라든가 이런 차이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각자 저기를 이제 그 의견이 그 틀리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틀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현실에 있어가지고 또 상반된 의견이지만 또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대부분의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 동의하는 명제들 같은 경우 가지고 20가지 정도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명제와 동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런 10가지라던가 또 뭐 뒤에 있는 내용도 관련돼서는 경제학자들이 같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주택 임대료 규제는 주택의 수량과 품질의 저하를 가져온다라는 것들은 100명 중에서 93%가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료 규제는 주택의 수량과 품질의 저하를 가져와요.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내가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이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 받다가 저기가 이제 그 건물주가 50만 원 올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택의 수량이 줄어들겠죠. 줄어들 대신에 이제 수량과 품질이 이제
그 주가를 가져오겠죠. 그쵸? 이런 것도 당연히 그러겠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도 말이, 저기도 그 자기들 합당한 논리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는 대신에 내가 한 달에 30만 원 받다가 이제 50만 원을 받는 거야. 받게 되면은 내가 대신에 그 아파트 그 어느 안에다가 세탁기도 넣어주고 TV도 좀 더 좋은 걸로 좀 뭐 이렇게 LED TV도 좀 넣어주고 할 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아파트 주택에 있는 그 퀄리티를 좀 높여주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하죠. 하지만 아무튼 이제 주택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은 주택의 수량과 이제 품질이 저하 이제 가져오겠죠. 그리고 관세하고 수익 커터가 부과되면은 대체로 이제 경제적 후생 수준이 낮아져요. 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을 하면서 이제 5장 6장 중에서 뭐 조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또 정부가 아무튼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은 그 경제적 후생이 낮아질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정부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우디 뭐 저기를 뭐 수입차를 타요. 근데 수입하고 올 때 같이 그 관세를 아까같이 15% 매겼었는데 어때요? 뭐 20%를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러면 세금을 더 부과하고 차를 사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경제적 후생 수준인 것은 굉장히 내가 어떤 이런 생활에서 느끼는 덕지라던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고 이런 경제적 후생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돈을 더 내야 되니까. 그쵸? 그런데 이 세금 같은 경우는 나만 내는 게 아니라 또 아우디 입장에서도 거기도 차지하는 수입도 그 세금 비율이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엮여진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뒷장에서 배울 때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변동 환율제는 뭐 유효한 국제 통화지대다. 그죠? 환율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죠, 지금. 그죠? 우리 지금 달러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해마다 변하고 있잖아요. 가지고 네 번째가 조세 감면이라든가 정부 지출의 증가와 같이 어떤 재정 정책은 완전 고용의 미달한 경제에서는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나타낸다. 내용이라든가 그다음 미국 정부는 고용주들이 해외 근로자에게 그 외주 주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쵸? 이건 자유무역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트럼프라던가 그쵸? 옛날에 이런 것들을 지금 갑자기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그죠? 2008년도 리언브로드 사건 발생 이후부터는 갑자기 좀 보호 무역 정책을 좀 펼칠 경향이 없잖아요. 있었었죠. 그 다음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경제 성장을 통해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당연하죠.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같이 컴퓨터하고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더 많은 컴퓨터하고 더 많은 자동차를 얻을 수 있고 생산성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기본이 되는 것들은 같이 어떤 기술이라던가 노동이라던가 또 토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가지고 교육 수준 이런 것도 있으면은 더 높은 그런 생활 수준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미국 정부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뭐 폐지된다. 그 다음에 좋은 지정 정책은 장기적으로 자본 형성을 촉진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방 정부는 지역 프로스포츠에 대한 보조금을 뭐 폐지해야 된다. 그렇죠? 예, 정부가 어떤 것에 있어가지고 보조금을 주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적 후생이라든가 당연한 것들을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전기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그 구매하게 되면 어때요? 각 지방 정부별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전기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이렇게 뭐 500만 원씩이라든가 600만 원씩 가지고 대단하게 그쵸? 보조금을 받게 되죠. 이거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휘발유라던가 가스를 통해 가지고 CO2를 방출해가지고 대기를 오염시키니까 환경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차원에서 어때요? 전기차를 사용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그런 데 가지고 환경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착한 역을 그쵸? 또 착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하니까 정부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조금을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되면 돼요. 그쵸? 근데 같이 이제 나쁜 그쵸? 외부 효과가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뭘 하겠어요? 당연히 세금 내기겠죠. 그죠?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세금이 같이 이제 친환경차를 사용한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 당연한 것들이겠죠. 이것들은 그 다음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재정의 균형은 매년 달성하는 것보다 경기 순환 주기를 단위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그 경기 그 변동론이라던가 보게 되면 이 경기 순환 모형이 나타나요. 뭐 97치 곡선, 뭐 기침 곡선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곡선들이 이제 50년 주기, 10년 주기, 뭐 20년 주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1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현대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의 적자 규모는 뭐 50년 이내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 것이다. 그쵸? 정부가 어때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사회보장 제도가 국민연금밖에 없죠. 그쵸?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같이 이제
어떤 자기들이 시민권 얻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들 관련돼 가지고 그 사회보장 제도를 해줘요. 정부가 이제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하와이를 놀러 갔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우리하고 틀리게 우리는 막 그 돈이라던가 어떤 그 노후 생활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좀 각박하게 살잖아요. 그쵸?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굉장히 막 많이 편하게 보여. 그리고 별로 이렇게 삶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얘네 같은 경우는 미국에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달 그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빵이라던가 일정 규모 내용들을 그 돈을 줘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걔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뭐 이렇게 한 20%란가 10%만 벌면 된대요. 그 금액에 관련돼 가지고 나한테 그 가이드 해주면서 받는 그 수입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다 대주는 거예요. 사회 보장적으로 해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다 보니까 삶이 있어가지고 크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된다. 그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요.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적자 규모가 52년 이내에 이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이것들을 우려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다음 현금을 주는 것이 같은 값의 물건으로 주는 것보다 받은 사람께는 큰 이득이 된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있죠. 그쵸? 약간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미용실 가게 되면은 커트하는데 한 15,000원 받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카드로 낼 때보다는 현금으로 놓으면 15,000원인데 카드로 놓으면 또 한 18,000원 받더라고요. 근데 세금을 또 안 내려고 좀 꼼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현금을 주는 것이 같은 물건 값을 주는 것보다는 받는 사람한테 이제 큰 이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은 이제 과도한 재정 적자는 국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같이 우리 코로나 재난 지원 같은 경우도 너무 적자금을 같이 모두 국민을 대상으로 풀게 되면은 국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조절한 것도 없잖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는 소득 재분배 같은 경우는 어떤 미국 정부에 있어가지고 정당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통화량 증가는 너무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죠? 당연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어때요? 그 한국에서 이제 화폐를 막 통화량 막 찍어내가지고 통화량 증가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 미국 정부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17번째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젊은 비숙련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다. 아까 제가 미스터 피자 이야기 들었었죠. 그랑 똑같은 이야기죠. 그쵸? 아까 제가 10명을 내가 거기 있었는데 5명 일 잘하는 친구는 쓸 거고 일 못한 5명은 내가 해고를 시킬 거니까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18번째가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조는 마이너스 소득제, 부의소득세 개념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19번째 같은 경우 배출금 부과 제도와 배출권 거래 제도는 배출권 상한 규제보다 우월한 방식이다. 요즘 이게 나오고 있는 그쵸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수소경제라던가 그쵸 우리 요즘 이렇게 배출 부과금이 그런 거죠. CO2를 좀 배출 부과하는 거 하는 거 되니까 거기다 세금을 좀 부과하는 거죠. 하게 된 거고, 배출권 거래 제도는 뭐겠어요? A라는 쪽 같은 경우는 CO2를 많이 배출해요. 그쵸? 근데 B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CO2를 별도 그 배출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이제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CO2를 방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할당량은 어떻게 이제 CO2를 사는 데서 이제 그 CO2를 많이 방출하는 기업이 그걸 사는 거 가지고 배출량을 거래하는 거죠. 이게 배출권 거래제도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들을 하는 내용도 같이 이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0번째 같은 경우가 뭐겠어요? 이제 미국 정부는 에탄올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하거나 아니면 폐지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한 78%의 이제 어떤 소공적인을 찬성률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학자들 느끼는 어떤 가치관이라던가 어떤 생각에 따라 가지고 서로가 이제 의견이 견해가 달라요.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보였던 이 20건에 관련돼서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같이 인식을 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학자들이 다른 이유는 이런 식으로 공평성과 좀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견해가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그 케인즈가 했던 충분 내용들이 있어요. 가지고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경제학이 이제 고급 철학이나 순수과학에 비해 가지고 그렇다고 또 쉬운 학문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쉬운 학문이기는 하지만
쉬운 학문이기는 아니에요. 가지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데 가지고 매우 어려운 학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작이 있어가지고 대가 되려면은 어떤 내용들을 어떤 경제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상태들을 인식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여기 보니까 1학년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학생들 봐보니까 뭐 3학년도 있고 뭐 4학년도 있고 또 다른 학과에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고 방식들을 이제 어떤 경제학자들이 하는 것들은 그동안 이제 경제학자들이 많이 이제 경제 역사가 크지는 않지만은 그동안 했던 학자들이 같이 이제 이용하고 패턴하고 그 다음에 같이 어떤 생각했던 그 사고 방식들이 이런 것들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나온 게 경제학이라던가 아까 이제 말고도 뭐 기업 경제학, 뭐 문화 경제학, 뭐 경제학사, 뭐 미시 경제학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런 패턴에 의해 가지고 내용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경제학자들이 이제 정리해 놓은 이런 어떤 용어라던가 도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익숙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강에서 배웠던 2장에서 배웠던 경제학자들 생각이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경제 현상을 과학자 같은 객관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어떤 사회과학의 쪽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가지고 다른 모든 과학자들처럼 경제학자들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적절한 가정을 도입하고 또 단순한 모형을 만들고 그다음 경제순환 모형이라던가 생산가능 곡선 같은 경우를 단순해 가지고 경제 모형을 두 가지로 이제 제시했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학습을 했고 그다음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제 미시경제학하고 이제 거시경제학 쪽으로 내용이 나눴잖아요. 그렇죠? 나누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은 가게라던가 기업이라던가 좀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고 거시경제학은 큰 그림에서 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추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증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통계 분석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실증 분석이고 규원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같이 뭐 한체대라는 거 요즘 체육회 같은 경우는 비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뭐 이렇게 그런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뭔가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런 규범적인 분석이라고 이런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학자가 이제 규범적 의견을 제시할 때는 그거에 이제 과학자라기보다 이제 어떤 정책 조언자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인식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어떤 규범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과학자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정책 조언자로서 역할을 제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담당자 같은 경우는 그 경제학자들이 상충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판단의 차이 때문에 아까 이제 경제학자하고 이제 의견들이 어떤 판단의 차이가 가치관이라던가 효율성이라던가 뭔가 공평성을 고려하다 보면은 판단의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달리한 경우도 있고 방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20개의 내용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간에 또 이제 의견이 통하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내용들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배웠던 그 2장과 관련된 내용들하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그 3장에 있는 상호 의존과 관계와 이제 어떤 교육의 이득이라든가 말해가지고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들 좀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육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있는 물건들도 이제 해외 시장에 팔아야 되고 또 우리가 부족한 재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물건을 또 수입을 또 해와야겠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득을 얻는지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제3장에서 수업을 할 거예요. 가지고 여기서는 당연히 나온 것들은 비교 우위가 나오죠. 그쵸? 그래가지고 절대 우위라던가 비교 우위, 국제 무역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칠레에 비해서 그 뭐 자동차라던가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에다 판매해가지고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휴대폰, 자동차, 컴퓨터 같은 것들을 해외에 판매하는 거고, 반면에 칠레는 어때요? 우리보다 우위 있는 게 뭐야? 와인 같은 거 우위가 있죠. 하니까 어때요? 우리 명절 때 오게 되면은 해외산, 칠레산 와인들이 많이 이렇게 그 마트에 나와 있는 것들 알 수 있죠. 싸게 나오죠. 그쵸? 가지고 뭐 하나 사면은 뭐2 플러스 1 해가지고 2개 사면 하나씩 막 더 주고 막 한다잖아요. 칠레들 그 와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칠레가 우리 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와인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쵸 비교 우위가 있다는 거죠.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그 생산관 곡선 관련된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좀 설명할 것이고 특허하고 거래 그다음 이제 아까 말했던 비교 우위, 절대 우위라던가 기회 비용이라던가 이거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제 비교 우위 원리에 의해 가지고 관련돼 가지고 미국이 왜 다른 나라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지 이거 관련된 내용 등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그 제3장에서는 상호 의존 관계와 교육의 의존의 이득에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아까같이 그 대부분의 이제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명제들 내용들 좀 더 정리해놨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제 어떤 일단 주택 임대료 규제는 주택의 수익과 품질차를 가져온다 했습니다. 같이 미국에 관련돼 가지고 93%가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한국은 그 87%를 동의하고 있죠. 미국이 좀 더 많이 동의를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관세와 수익 커트가 부과되면 대체로 경제 수생 수준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는 한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더 많이 동의를 하고 있죠. 그렇죠. 통화 세 번째 있는 통화 변동 환율제재 같은 경우도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그죠. 경제학자들이 더 많은 동의를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방 현금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미국 중에서 좀 더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 1번부터 이제 10번까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대부분 관련돼 가지고 어떤 한국하고 미국 경제학자라던가 한국 경제학자들 모두 같이 어때요? 이제 동일한 비율이 비슷비슷하죠. 그쵸? 가지고 이런 데 있어 가지고는 경제학자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희들도 미국 경제학자라던가 한국 경제들 마찬가지로 이런 비율이 있어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이런 명제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수고하셨어요. 이상 수업을 마칠게요.